사교육을 엄청나게 퍼붓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는 부모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리석다. 이때까지 명문대 나온 사람도 줄줄이 퇴출될 거니까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건데,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은 두 마리 토끼가 아니고 한 마리의 토끼예요. 토끼를 잡는 유일한 방법이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 HD 행복연구소의 조비혁 교수님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이 얘기 듣고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학원에 의대 준비 7세반 생긴 거 아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의대 준비 4세반 생긴 거 아십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우울해지죠. 저는 그 교육을 가지고 MAD, MAD 교육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 이제 약자예요. Memorizing, 암기 위주, Admission Oriented, 입시 위주, Data Manipulation, 계산 위주 교육이다. 그걸 저는 MAD 교육,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미친 교육이 되겠죠. 그런 교육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희망을 보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제 AI 시대에 이때까지 초점을 맞춘 교육은 전두엽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까에 대한 교육이에요. 근데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 데이터를 암기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것에 대한 추론을 해서 예측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AI가 제일 잘한다. 근데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충격을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이때까지 그것을 잘하면은 나의 미래가 보장됐는데 갑자기 AI가 뺏어간다. 우리를 대처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겁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뇌 구조를 보면은 생각을 관리하는 전전두엽이 포함된 이 피질이라는 두뇌가 소위 대뇌라 그러거든요. 큰 뇌. 80%를 차지를 해요. 근데 그 80%의 뇌를 대처하는 기계가 생겼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80%는 뇌 부피예요. 뇌 역량은 부피로 따지질 않거든요. 뇌 역량은 뉴런의 수예요. 얼마나 많은 뉴런들이 그 뇌에 들어가 있는가, 그걸 따지면 피지는 고작 10%. AI가 10%를 대처한다. 그래서 이제 네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가장 많은 뇌가 들어가 있는가? 놀랍게도 소뇌라는 소뇌. 네. 여기에 80%의 뉴런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까지 소뇌하면은 기껏해야 미세한 동작을 관리하고 수정해주는 그 정도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생명과 상관없고 감정과 관련이 없고 특히 생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뇌를 그냥 소뇌가 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하찮은 조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왜 80%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을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소뇌에 대한 뇌과학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공감력, 윤리, 현법, 이런 것에 깊이 관여하고 있더라예요. 바로 그 역량을 미래 리터러시라고 그럽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 리터러시라는 그 역량은 추론하고 예측하고 조정하는 그 부위가 아니고 조율하고 감을 느끼고 관리하는 소뇌라는 부분, 간뇌라는 부분이 협업을 해서 작동을 해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가고 있었네요. 대뇌 위주로 가고 있었네요. 산업화 시대에는 대뇌 위주로 교육받는 것이 최고의 교육. 그래,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육에 졸업해야 할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그 7세반 학원들이 그런 사교육의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공의 덫에 갇힌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육. 이때까지 우리 부모 시대, 우리 시대 바로 이 10%의 뇌를 더 활용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을 보아왔으니까 그게 바로 성공이다. 그 성공 시나리오, 지금도 그대로 그 성공 시나리오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성공 비결은 이제 끝이 난 시대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어린 나이부터 전두엽을 더 활용하는 교육을 시키는 부모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리석다. 시대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제는 컴퓨터 시대도 이제 끝나가는 시대잖아. 이제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갖추어져야 할 능력은 미래 리터러시라는 것.
앞으로의 교육의 초점은 그쪽으로 갈 거다. 물론 생각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생각 위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교육이 되는 거다. 주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4세반, 7세반 사교육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매우 잘못된 거죠. 물론 사교육의 핵심이 분명히 또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놀이 중심으로, 감 키우는 것 중심으로. 저는 그렇다면 박수 치고 싶어요. 우리가 사교육을 엄청나게 퍼붓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열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이, 시민이, 학부모가 교육열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교육열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거 없으면 미래가 없죠. 교육열은 우리 한국이 아주 강한 것은 너무나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아무리 잘 가고 빨리 가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망가지는 건데. 그래서 없는 교육열을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방향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만 나야 돼요. 그 사람이 익숙한 것에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두렵죠.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방향을 바꿨을 때 과연 그것이 성공으로 갈까? 그것을 확신 못할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고 AI가 왔기 때문에 모든 부모가 이제는 곧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일 건데. 이렇게 4세반, 7세반을 보내는 마음은 결국은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함이고 학벌이 예전보다 약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학벌이 중요합니까? 지금 학벌은 아이가 얼마큼 말을 잘 들었는가, 얼마큼 IQ가 높은가, 소위 전전두엽 쪽이 잘 발달되어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얼마큼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는가에 대한 지표이기도 하고, 아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아이가 말만 잘 듣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학벌의 상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지 그 대학도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식으로 그냥 이때까지 우리가 유명한 대학, 명문대학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문대가 될 거야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도외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이 가장 설레는 시기, 저는 한동안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절망적이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거 변해야 된다. 모두가 다 동의하지만 변화가 없어가지고 절망적이고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드디어 내가 죽기 전에 변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지금 기분이 신이 나요. 왜 제가 그렇게 믿고 있냐면 한국은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서 다 변화를 만들어낸 나라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한국은 또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낼 거다. 나는 그 저력을 믿거든요. 그래서 변화라면 입시와 한국의 교육 방향이 달라져야만 되고 그래서 달라질 거다. 이것은 제 믿음이죠. 그러면 학벌보다는 어떤 개별 학교가 어떤 식의 교육을 하는가를 학부모가 더 많이 보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뜻인가요? 이때까지의 학벌이라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주는 대학, 그래서 거기서 스탬프를 찍어주는 거잖아. 우리 대학은 이 영역에서 최고를 선발했고 최고를 배출한 대학이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학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사회 네트워크도 형성해 주니까 또 그건 추가적으로 좋은 혜택이고요. 그러나 일단은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것만 내밀어도 좋은 직장을 얻었던 시대가 이때까지 왔었고, 그러나 앞으로는 그 도장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 도장이 의미하는 가치는 달라져야 될 거다. 그리고 달라질 거다. 만약에 그게 달라지면은 줄줄이 밑으로 다 달라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달라지면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열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다 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 기준만 달라지면은 된다. 그렇게 될 거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기준을 다르게 바꿔보시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 5년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너무 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여야 된다 말해봤자 사람들은 피부로 못 느끼니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변화가 모두가 다 피부로 느끼는 시대가 왔어요. 왜냐? 이때까지 명문대 나온 사람도 줄줄이 퇴출될 거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운 말씀이신데요? 이미 AI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중간 관리급들은 다 지금 해고되고 있잖아요.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닐 겁니다.
놀랍게도 추세가 어떤 추세냐? 이때까지는 산업화 시대에서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은 더 많은 사원들을 뽑죠. 지금은 반대예요. 제일 많은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고, 이게 미래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한국에서 대거 벌어질 일이다. 5년 안에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매우 높은 편인데 행복도는 사실상 아마 OECD 국가 중에 바닥일 거예요. 이런 불균형은 왜 오는 것이고 또 해결이 안 날까요? 참 재미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피사라든지 선진국의 학생들과 쫙 비교하면은 한국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동시에 행복도는 세계 꼴찌잖아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지난 한 10년간 줄곧. 그러니까 이 상반된 현상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주려고 엄청 노력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한테는 취약성이 있어요. 근데 잠재력과 취약성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잠재력이 커지면 취약성도 따라서 커져요. 예를 들면은 잠재력이 제일 큰 아이들이 영재들이잖아요. 근데 영재들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아요. 취약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 성취도는 최고인데 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취약성이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잠재력만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을 예방하고 보완해주는 교육도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잠재력에다가만 치중하잖아요. 취약성에 대한 대비가 있어둬야 돼요. 그러면 취약성은 뭐냐? 잠재력은 뭐냐? 이때까지 우리가 잠재력 하면은 IQ 쪽 생각, 이성, 논리 이런 능력이잖아요.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런 능력. 그러면 취약성은 정서적인 면이에요. 우울증, 불안감 다 정서적인 면이잖아요. 감정의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학교에 정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정도 없고 무정하고 매정하고 모든 것을 이제 법정으로 가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우리 한국의 교육에 정을 다시 집어넣어줘야 돼요. 교대 4대에서 배우는 아주 기본, 교육학의 기본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 하면서 인지적 영역을 키워주는 거, 정의적 영역을 키워주는 거, 그리고 신체 발달 쪽이에요. 그래서 인지, 지, 감정할 때 정, 신체할 때 체, 지, 정, 체 교육을 목표로 해서 예비 교사들이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고 학교에 탁 들어갑니다. 근데 학교는 지, 정, 체가 아니에요. 지, 덕, 체. 정이 빠져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적인 영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없죠. 학교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으니까 다시 정을 집어넣어줘야 돼. 어떻게 해요? 교과 과정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는 압도적으로 인지적 영역만 키워주려고 했어요. 이제는 정서적 영역도 키워줘야 돼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기한테 오는 감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그쪽으로 교육이 이동해야만 이 새로운 시대의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슬픈 이야기가 지덕체는 학교에 가면 지덕체 붙어 있잖아요. 일제 잔재예요. 아 진짜요? 예. 일제 시대 때 우리 한국에 들어온 개념이고 우리는 애초부터 지도 있고 정도 있고 덕도 있고 체도 있었어요. 인의예지 그게 4가지 덕목 4단.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4가지 영역을 두루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 소위 인간성을 지닌 인재의 양성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인의예지 구닥다리 다 빼버리고 일제시대에 이것이 이제 새로운 교육이다 하고 지덕체가 됐는데 서양에서는 지정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 전통과도 끊어져 있고 거기서 빠진 것이 감정의 영역.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감정 조율을 못해요. 자기 조율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HD 같은 것도 벌어져요. 충동 조절 못하고. 그래서 온전한 교육을 해야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AI 시대의 인재가 양성됩니다. 그게 제대로 개발이 돼야만 스트레스를 맞닥뜨렸을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능력이잖아요. 그것은 정서적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갖춰야 할 구체적인 기술은 자기 조율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정서적인 영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관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정의 영역이 인의 예지에서 인에 해당돼요. 사람 변에 2사람, 관계 조율.
우리가 관계 조율한다는 것은 서로 정서적 교류를 갖는 거고 공감력을 갖는 거고 또 그래야만 리더십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십은 관계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정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취약성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를 넘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학교가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평가 척도로 삼으려면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평가 척도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려면 먼저 기여한다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재미나는 연구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케어하고, 이걸 이제 기버라 그래요. 케어 기버, 주는 사람. 근데 반대도 있잖아요. 테이커가 있죠. 테이커. 자기 거 챙기기만 하는 사람들. 애들은 테이커들이에요. 받아야만 살 수 있잖아요. 까는 애기들은 엄마가 피곤해서 누워서 조금 잠 붙이려면은 자기 거 받으려고 말이죠. 온갖 때를 부리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을 하잖아요. 100% 테이커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어린애다운 모습일 뿐. 그래서 그거는 다 용서가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야단 맞아야 할 사람. 테이커가 있으면은 기버가 있어야만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기버가 돼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라 그러고 기버는 어른이에요. 어른은 아이한테 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야만 순리대로 가족도 돌아가고 사회도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 보면은 계속해서 기버들이 있는 반면 진짜 얌체같이 테이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직의 몇 퍼센트가 10명 중 몇 명이 테이커라고 혹시 느끼는 게 있으세요? 한 3, 4명 될까요? 오, 3, 4명. 그러면 기버는? 한두 명 정도요. 오, 놀랍네요. 왜요? 10명 중 서너 명, 한두 명?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분이 있겠죠. 오, 빙고. 맞습니까? 야, 너무 정확하게. 기버가 4명 중 1명. 테이커가 5명 중 1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제 50%, 56%인데 그게 매처라 그래요.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 계산이 정확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성과, 업적 평가를 해보니까 테이커와 매처들,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 못하는 사람도 분포가 쫙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사람 뭐 역량이 다 다르니까. 그럼 기버들은 어떨 것 같을까요? 이 분포에 어디쯤 있을까요? 밑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회사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내는 사람들은 기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오더라. 그러면 왜 이들이 성과가 높을까? 이들은 남을 배려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된 답이 있어요. 누가 성공을 하냐면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것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돈 벌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뭐 창업에 뛰어들잖아요. 80~90%는 실패해요. 왜? 그들은 아주 창의적인 물건을 만들어냈지만은 아무도 필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팔려서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많은 업적을 내는 사람들은 평소에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 누구는 뭐가 필요할까? 이 배려하는 마음,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산 사람들이 그런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기여한다는 것은 남한테 이로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한테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지내고 살고 싶어 하지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하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은 두 마리 토끼가 아니고 한 마리의 토끼예요. 그 한 마리의 토끼를 잡는 유일한 방법이 기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성공을 추구하면서 불행을 하게 살고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밖에 못 잡아요. 근데 성공은 했는데 내가 죽고 싶다면 나는 인생은 실패한 거잖아요. 성공도 아닌 거죠. 그건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된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이 말을 해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럼 테이커가 되는 소리잖아요. 기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그 멘탈리티가 벌써 테이커의 멘탈리티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베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베푼다는 것은 나는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지. 남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다? 그걸 내가 왜 해요? 나는 성직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가 된 것이 비극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많이 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스펙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스펙이라는 것은 한정된 기준, 영어, 토익 몇 가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이 쌓았냐, 누가 더 높이 쌓았냐의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최고는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 과정에서 그냥 들러리 패배자가 되는 거고, 스토리는 내가 어떻게 남과 다르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게 스토리예요. 나의 인생 스토리. 그것은 남과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내가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한국의 학생들의 스토리는 너무나 비슷해요.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과목들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왜 큰 문제냐. 이제는 AI 시대에 AI랑 나랑 혼자 대결해가지고 내가 이기는 세상은 아니에요. AI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단 지능이에요. 한마디로 팀워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똑같은 국영수사가 똑같은 스펙을 쌓았어요. 그럼 그들이 10명이 모아봤자 가장 높은 스펙 가진 사람의 한 명의 능력을 능가하지를 못해요. 그냥 근육만 10배예요. 그런 집단을 갖고 조폭이라 그러죠. 근육만 10배인.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 힘을 못 쓰는 집단이에요. 그러나 10명이 모여 있는데 다 다르게 살아왔어요. 다 다른 경험을 갖고 있어요. 다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집단이 10명이 모이면 그들의 합은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로 불어납니다.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잖아요. 융합의 위력.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남과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만 쓰임새가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스펙보다 인간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네요. 거기서 또 인간성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 명이 집단 지능을 발휘해야 한다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하면은 협업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싸움박질하게 돼 있어요. 나랑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면은 갈등 폭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려면 그게 바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줄 알려면 하트스토밍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랑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고 밥 먹고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인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그냥 네네하고 말 잘 듣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인성이라면은 인성 갖추지 말라고 저는 말할 겁니다. 훨씬 더 큰 개념이잖아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조율해서 협업할 수 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세인 이 시대에 생존력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AI가 나와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예전보다 덜 중요한 게 아닌가 싶었더니 오히려 더 중요해지네요. 만약에 우리가 AI 리터러시만 배운다면 점점점 나의 생각과 능력을 대처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AI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만 AI를 지배하는 인재로 살아갈 것이냐? 그러려면 바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크게 보면은 그게 인간성 또는 인성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살아있으면 감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시시각각 오감이 생기잖아요, 우리한테. 그건 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쭉 살아왔잖아요. 그럼 그 경험이 누적돼서 내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정이에요. 살아있으면 감도 내가 만나고 정도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두 가지, 그게 바로 감정의 세상.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학교 교육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면 지금 같은 AI 시대에 초중고 교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국영수사가 강하게 가르쳐주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절반만 하면 충분하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냐 했었을 때 쌀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쌀쌀. 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에서 자녀랑 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해야 됩니까? 네.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과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해야 되고 쌀쌀 해야 돼요. 그 쌀쌀 그 춤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실은 그 쌀쌀 SALSA 약자 자기의 미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 share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ask. 그리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listen. 그리고 share again, listen again.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춤추듯이, 살사 하듯이 살사 하셔야 돼요. 근데 질문하라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listen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겠다는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 집단지성,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어요. 일도 못하고. 쉐어하는 것은 나의 비전과 미션만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세상. 이미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나 혼자 들고 있는 거 난 볼까 봐. 그거 세상 아니다. 다 개방되어 있는 세상이니까 다 개방하고 공유하라. 그러나 끊임없이 공유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이걸 해야만 아이들이 이 새로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 더하기 이거 하려면 못하죠. 그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 절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춤을요 출 때 경직돼서 추면은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유롭게 서로 즐기면서 살사 하면은 애들이 졸겠습니까? 살사 하는데 생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학교가 고등학교 되면 완전히 초토화된 거 아시잖아요. 절반은 포기하고 절반은 지루하고 다 이미 학원에서 배운 거 학교에 갈 이유도 없고 생기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을 사자예요. 생기가 없는 교육.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사교육을 하겠다는 건 좋은 건데 지금 형태의 사교육은 좋지 않다. 방향만 바꾸면 된다. 교수님 말씀대로 좋은 교육으로 많은 학부모님들, 교사들이 교육의 방향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교육의 선구자 조백 교수님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식인 초대석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